전국의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음악이 장중한 음악이 좀 어울리네요. 뭔가 일단락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공유하고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폰 콩 이용하셔도 좋고요. 토론의 룰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2분 원래 3분이었는데 2분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2분 정도 이내에서 말씀하시고 넘어가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기본적으로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지겨운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어제 그제 계속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결정이 됐고 대통령 재가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은 사퇴를 한다고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건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은 자 지금까지 상황을 평가를 하고 이 얘기는 길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쟁점을 보고 일단 평가를 양쪽에 좀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죠. 먼저 이거는 야당부터 하시죠. 윤영석 의원님 먼저 지금 징계에 관련된 평가부터 해주시죠. 네, 결국은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이 났는데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결국은 윤석열 총장 쪽에서 집행정지 신청 또 징계 취소 행령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이제 지금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정권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법치주의를 파괴한 그런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징계의 어떤 절차에서도 이제 상당히 불법성이 짙고요. 그 다음에 징계위원 구성도 편향.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요청한 추미애 장관이 다 이제 임명을 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반윤석열 인사들을 징계위원으로 임명을 한 거죠. 그리고 징계 이제 청구 내용도 이 결국은 지금 만약에 판사들을 사찰한 그런 문구이라면은 이건 해임이죠. 정직 2개월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정쩡한 것이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 판사 사찰 내용도 결국은 전국 판사 회의에서도 이것을 정식 안건으로 문제 제기를 안 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게 판사 사찰이 정말 불법적인 내용이 있다면은 전국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그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판사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안 한 내용을 결국은 징계위원들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를 주기 위해 짜맞춘 내용. 그 외에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한 게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이렇게 이제 징계를 준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야당이 주장하시던 입장입니다. 그렇죠. 찍어내기다, 법치주의 파괴다, 징계 자체도 무리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시고 여당 입장에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어쨌든 최초의 검찰총장 징계하는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헌정 사상에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일부 야당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을 탄압하기 위한 징계다라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만큼 검찰이 자유롭게 검찰 정치권은 물론이고 특히 정부 여당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마음껏 하고 있는 검찰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검찰권의 직권 남용 그리고 사실상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넘어서 검찰 정치, 검찰이 실제로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확인된 징계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징계가 정직 2개월인데요. 저희들로서는 사안에 비해서는 저는 도리어 가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유감스럽고요. 그러나 다만 정직이란 자체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적으로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징계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 법의 절차를 충분히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법무부 장관이 자기 사람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 로스쿨 교수들이시고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법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소양과 예. 그 양식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징계권을 그 징계 절차에 대한 어떤 위법성이나 이걸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공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다른 사안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판부 분석 그 사찰 문건 같은 경우는 다 인정이 됐는데 인정이 안 된 게 언론사 사저와의 예. 부적절한 교류와 감찰에 대한 예, 비협조.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예. 그 두 개가 불문에 붙였는데 이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묻지 않겠다라는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징계 내용이나 이런 분들은 좀 저번에도 얘기를 했고 계속 여러 차례 반복해서 다룬 거라서 양쪽의 의견을 듣는 걸로 가름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은 추미애 장관 사임을 했고 윤석열 총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추미애 장관 사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요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죠. 이거는 여당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는 야당부터 들었으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 사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할 일 다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징계 자체가 조금 생각보다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수위가 낮기 때문에 책임을 진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추 장관은 어쨌든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고 네.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불만이냐 만족하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입장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측면. 그다음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예. 그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적 부담을 드렸다는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본인이 그 사의 표명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네. 이제 그 검찰 개혁이 자꾸 이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두 사람 간의 개인적 갈등을 예. 자꾸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있는 것보다는 이제는 다 후임자에게 그 바톤을 넘겨줘서 검찰의 제도적 개혁으로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한 결정이시다 보고요. 아마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그 책임을 다했고 그에 따른 또 다른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여당 대표를 지내신 정치인다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윤석열 총장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고 중징계라는 걸 감안하면 본인이 이거를 또 그 소송을 걸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생각을 하고요. 이 징계 자체를 수용하면서 스스로의 거취도 한번 판단해 볼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유정석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걸 재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이제 사의에 대해서 일정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에게 미안합니다. 시대의 임무를 완수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도 도저히 이제 이걸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임기재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주고 또 법치주의를 파괴한 이런 법무장관에 대해서 시대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인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코로나 퇴치를 한 것도 아니고 경제를 살린 것도 아니고 집값을 잡은 것도 아닌데 이러한 그 법치주의를 파괴한 법무장관에 대해서 시대의 임무를 완수했다. 지난번 김현미 장관이 그만둘 때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 그런 공로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런 식으로 이 유체이탈 합법을 쓰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이건 정말 국민 고충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패거리들 체면만 살리는 그런 대통령이 국민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무능한 어떤 패거리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은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30년 이전으로 돌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군사 독재 시절보다 더한 그런 운동권 독재 시대가 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은 최악의 법무장관으로 기록될 겁니다. 기록될 것이고 그러한 역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또한 군한 남용으로 법에 그런 심판대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이러한 부당한 어떤 징계에 대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드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을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뭐 집행 정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좀 보긴 봐야겠지만은 만약에 그게 집행 이제 정직 2개월이 계속 간다 그러면은 총장도 자리를 비게 되는 거고 당분간 뭐 법무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라서 약간 이 법무부 검찰 다 이렇게 수장들이 공석에 준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 좀 걱정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아까 근데 먼저 우리 윤 의원님이 네. 뭐 패거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방송에서 하기엔 좀 적절치 않은 용어다 이렇게 보고요. 유감스럽고요. 네.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사의 예. 표명을 했다고 바로 그 사표가 수리되는 건 아니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께서 아직 판단을 좀 확실히 하진 않으셨어요. 이걸 예. 어떻게 처리할지 사의를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우라도 후임자 또 그 인사 후임자를 그 발탁해야 되고 인사청문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법무부 또는 검찰의 조직의 안정성을 추미애 장관이 유지해 가면서 후임자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어떤 그 업무의 예. 그 연속성을 끊을 정도의 그 어떤 공백 이런 거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 그 원전 수사 같이 지금 현 정부를 약간 겨냥한 듯한 그런 수사들은 그러면 앞으로 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대전지검에 그러면 그 수사 라인을 뭐 전부 다 해체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검찰이라는 것이 저는 도리어 지금 검찰이 그 각종 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선택적으로 어떤 수사는 빨리 하고 어떤 수사는 천천히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검찰 조직과 관련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균형 있게 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 이런 말 안 나오게 균형 있게 그 공정하게 수사한다면 누가 검찰을 뭐라 하겠습니까? 예. 윤 의원님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소송하고 이런 거 좋은데 이게 또 소송 들어가고 그러면 장기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서는 좀 거취를 결정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 여당도 그렇게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정치 권력이 임기제 검찰총장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절대적인 그 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검찰 내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성윤 그 서울중앙지검장이죠. 네. 그러니까 친추미애 파고 이제 친여 그런 검사인데 이 사람이 그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그 서울중앙지검의 부부장 검사들도 지금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지금 검사들이 같은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이대로 물러난다면은 네. 부당한 절차에 의한 그런 징계 또 실체적 어떤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징계에 대해서 굴복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마 검사들도 바라지 않을 것이고 또한 법조인들이나 일반 국민들도 아마 다수가 그거는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예. 저는 도리어 자꾸 그 윤석열 총장 이 정도면 지금까지 뭐 윤석열 총장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더 그런 식의 모습을 이후에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도리어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자꾸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심재철 검찰국장 같은 사람들이 뭐 친추미애 파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방식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한동훈 검사는 뭐 친국민의힘 쪽입니까? 그렇게 자꾸 이제 검찰을 누구파 뭐 이렇게 가르지 마시고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국장은 당연히 검찰총장의 지시도 따라야 되지만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도 따라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거를 지시를 그 다른 사람들이 되고 이게 장관파다 뭐 반 윤석열파다 이렇게 자꾸 규정을 해서 하는 거는 전 적절치 않고 그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게 지금 검찰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 여기까지 하죠. 윤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1분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아까 이제 예. 공수처 관련해서 잠깐 우리 예.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수처? 공수처 이제 월성
원전 이런 수사를 이제 검찰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공수처를 설치한 목적이 공수처하고 제가 이러한 아무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어떤 월성원전 수사라든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결국은 공수처가 가져올 수 있는 사건 이측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굉장히 독소 조항인데 그런 조항을 이제 공수처가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그러한 정권의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정부패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가져올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공수처가 이번에 무리하게 참 그 두 번의 법개정을 통해서 이제 통과됐는데 이것이 노무현 전 정부 당시에 추진했던 공수처하고도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결국은 그 당시에는 이제 수사권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검찰 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까지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활용해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말기 그리고 퇴임 후에 안정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한 미몽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제가 예, 조금만 한 말씀 얘기했습니다. 하세요. 예. 예, 이거 홍익표 의원님.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아까 뭐 공수처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그 월성 1호기 사건이나 예. 아니 월성 1호기나 울산시장 같은 경우를 제가 공수처로 가져가는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검찰의 균형 있게 수사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수처가 그 수사 그 대상이 돼야 되는 사건이 있다면 예. 이런 사건보다는 검찰과 관련된 사건, 검사가 비리에 연관돼 있거나 네. 하는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채널A 관련돼 가지고 검언 유착 관련 의혹이라든지 네. 또는 최근에 그 검사들 그 비리 김봉현 씨한테 롬사롱 뭐 소위 뭐 접대받은 불기소 세트 나온 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검찰과 관련된 수사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의혹이 되는 네. 공수처가 이런 걸 아까 윤 의원님 걱정처럼 가져오는 건 저도 반대할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것도 우리- 반대하신다. 네, 만약에 왜 그러냐면 공수처가 가져오면은 우리 홍 의원님께서 반대 성명을 아니, 전해 아니,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반대한다고 뭐 그게 어떻게 된다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뭐 우리가 뭐 배나무 밑에서 각근도 고쳐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수처가 첫 번째 사건을 우리 정권이나 여당과 관련된 사건을 가져간다면 그 자체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두 분이 생각이 또 일치하시는 부분이 있네요. 예. 검찰과 관련된 게 우선했으면 좋겠다. 예,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더 짧게 하려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자,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임대료 문제가 계속해서 사실 코로나 초기부터 문제가 됐었어요.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그렇죠. 이건 뭐 네.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네, 그렇죠. 최근에 이게 논의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법안도 관련 법안들이 이제 발의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이건 여당부터 좀 들어보죠. 이 임대료를 감면해 주자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네. 근데 그게 지금 야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법률적으로는 재산권 침해 아니냐. 그리고 좀 정치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었어요. 이거 홍 의원님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죠. 네, 잘 아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예. 또 상황이 좀 악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그 피해가 점점점 확산되고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게 바로 임대료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 네. 실제로 지난 2차 재난금 지원 때도 저희들이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대부분이 임대료에 아주 지원됐는데 아주 조금 들어간 지원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영국 뭐 여러 나라에서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에 있어서 특히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 제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법이 뭐 얘기하시는 것처럼 재산권을 침해했다 이 법이 그건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광범위하게 한 게 아니라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종에 대해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비상한 시국에 일부 우리 헌법에도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일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것은 우리 헌법에 불합치할 정도의 재산권 침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법의 내용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과도하냐 안 하느냐 그런 논의는 있겠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재산권 침해로만 몰아가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갈라칠 생각 없습니다. 저희들은 외국도 그렇고요. 임대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물주죠 소위 이런 분들도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 대출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자나 차압 조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같이 보호하고 예. 두 집단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좀 국회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비상 상황에서 재산권 침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윤영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지금 임대료 같은 거를 법적으로 좀 감면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시다. 지금 이제 예. 코로나19로 가장 지금 직격탄을 맞는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까? 예. 특히 이제 임차인이 많은데요. 이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또 이제 정치권도 그 어려움을 들어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총력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 또 임대인 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어떤 뭔가 특히 이제 임차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임대인도 지원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착한 임대인 운동도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한다든지 예. 그러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이제 백신 확보가 지금 늦어지면서 이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강력한 지금 그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 임대인들에게만 이것을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전가할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압적으로 어떤 임대료를 정부 정책으로 인하를 해버리면은 그 임대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임대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세제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데 우선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할 경우에 그러한 임대인이 볼 수 있는 그런 손해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세제 지원으로 정부 중앙정부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또한 어떤 임차인의 이제 어떤 전년 대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영업 소득이 예. 감소했을 경우에 그러한 시간 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대인의 어떤 임대를 낮추게 하면서도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임대료를 낮추는 데 대해서 알겠습니다. 세제 금융 지원이 근데 필요합니다. 두 분 말씀이 거의 비슷한데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네. 그냥 아까 너무 프레임으로 네. 뭐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해서 논의 자체를 막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희가 지금 우리 당 의원님이 낸 법안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동주 의원께서 내신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안의 과도한 부분을 좀 덜어내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논의를 국회가 좀 생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외국에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저는 몇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법과 이 법에서는 충분히 반영은 안 됐는데 예컨대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내쫓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한 6개월 정도를. 그러니까 임대료가 연체된다 하더라도 내쫓아서 안 된다. 계약을 해지해서 안 되는 거를 저는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국가도 부담을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들도 일부 각자 어느 정도는 서로가 약간의 이런 게 일종의 이익의 공유도 있지만 손실도 공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임대료가 있다면 정부가 한 50%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나머지 절반 정도씩을 공유한다거나 이런 3자가 다 부담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물론 뭐 가급적 정부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금융기관들도 이 적극적 나서야 됩니다. 금융기관이 이미 미국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차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이자를 못 갚거나 연체했거나 이런 거 해서 건물을 차압하거나 또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재산권을 차압하는 그런 형태의 것은 지금은 중단시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부, 임대인, 임차인, 금융권 다들 좀 부담을 나눠 가지는 형태로 좀 법안을 설계해 보자는 말씀이신데 그거 동의하세요? 윤영석 의원께서는? 고통 분담을 해야 되고요. 동의하시네요. 이제 고통 분담을 해야 되고 그런 임차료 어떤 인하를 결국은 임대인들에게만 모두 증가시키게 되면은 그 시장 실세에 엄청난 왜곡이 올 수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에게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임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증가하지 말고 정부와 또 금융기관 또 임차인들까지 각자 어떤 고통 분담을 한다면은 알겠습니다. 임대인들도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저하고 윤영석 의원은 큰 차이가 없네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한 30초씩밖에 시간은 없지만은 5612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임대료 문제를 국가에서 강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매출 올라가면 그럼 더 내야 되는 조항이 있는 거냐. 이런 문제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 법을 좀 오해하신 건데요. 예. 이 코로나 상황 이런 비과 같은 아주 비상적인 상황이 국한돼 있는 겁니다. 이 법도 집합금지 업종 네. 그다음에 업소를 대상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예. 모든 임대인에게 적용도 안 되는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것이죠. 예, 유영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임대료 멈춤법 이런 부분이 네. 일방적으로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그 법안의 내용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종류의 임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옳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정부와 또 임차인, 임대인 또 금융기관 이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같이 보통 알겠습니다. 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가 두 분의 말씀이 다르지 않으니까 대안을 이거는 뭐 국회에서 잘 논의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신문들 제가 언론들 오늘 아침에 좀 뒤져보니까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위헌 논란, 재산권 침해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경감을 해주는 쪽이 아니라 그냥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그럼 잘못된 말이라고 보세요? 뭐 이거 내부에서 그런 그 지적도 있습니다. 있긴 있다. 예,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통을 분담하는 각 주체들이 그러니까 정부 그다음에 임대인, 임차인, 그다음에 금융기관 등을 포함해서 예. 조금씩은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법도 중요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나 어떤 그 사회적인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두 분의 입장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3부에서도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하고 이 얘기 좀 하고 김기식 식스센스에서도 같은 얘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의견이 일치가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